다일리톨 껌을 씹는 것은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은 네. 치주 질환이라는 질환 자체가 완치가 되는 병이라기보다는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당뇨 단돈 3,000원으로 평생 치아 관리의 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3,000원의 근거는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한나리입니다. 오늘은 단돈 3,000원으로 평생 치아 관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탠다드 치과의 연재웅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오시느라 바쁘셨죠? 네, 길이 오늘 많이 막혀가지고. 길이 많이 막히셨죠?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해 주시고 제가 가장 궁금한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다드 치과 원장 연재웅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역시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우리가 치과 가잖아요. 이 치아 하나당의 가치는 얼마라고 보십니까? 네, 이 질문지를 미리 보내주셨었는데요. 제가 보내주셨던 질문 중에 가장 좀 흥미롭고 고민을 많이 했던 질문입니다. 치아 하나의 가치가 얼마냐. 진짜 궁금해요. 단순히 이 하나 빠진 거를 임플란트로 회복하는 비용을 치아의 가치라고 할 것인지, 뭐 우리의 신체 장기를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저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 난감하기도 했는데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했던 연구를 인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아 하나에 경제적인 가치는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연구가 있었고 하나에 3천만 원? 네. 와. 그러면 이제 우리 치아가 28개니까요. 평균 28개. 네. 그러니까 곱하면 한 8억 4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와, 그럼 저희 지금 다들 자산 있네요. 아파트 한 채 가격에 자산이 거의 있는 것으로. 네, 그리고 또 여기는 경제 채널이니까 10여 년 전에 가치가 3천이라고 한다면 뭐 물가 상승률이나 인플레이션 감안한다면 지금 뭐 4천만 원 이상의 가치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사랑니 빼는 것도 3천만 원에서 약 더 올라간 그 가치를 내돈내산으로 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던 게 치아 하나의 가치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을 뵙고 이 치아는 빼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가진 가치를 내 자산을 상실시키려고 한다, 훼손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치아의 가치라는 것은 좀 전제를 달아야 될 것 같은데 건강한 치아, 라는 전제에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사랑니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든 사랑니를 다 빼자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복이 돼서 재기능을 하기 어렵거나 혹은 사랑니는 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통증을 유발하잖아요. 충치가 생기거나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에 이제 보통 사랑니를 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한 치아를 빼자 내지는 건강한 치아를 망가뜨리는 거는 정말로 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건강을 잃고 있는 혹은 건강을 잃어가는 치아를 그냥 두는 것이 더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치아라고 한다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그 원래 외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내 입안에 있는 그 자산들의 가치를 보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천만 원인지 알았다면 더 열심히 치아 관리를 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요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금 양치를 한 2, 3년 해온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좋은지 잘 모르겠거든요. 뭐 이 소금 양치, 뭐 주겸으로 된 양치 정말 도움이 되나요? 주겸 치약은 사실 맛이나 이런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 소금을 이용해서 양치질을 하시는 거는 조금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소금 뿌려서 칫솔에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세요? 소금으로 이렇게 문지르거나 하는 것들은
권해드리지 않는데 이유는 그 소금이 녹아서 생기는 이제 소금물에 네. 삼투압이나 살균 효과를 아마 기대하고 하시는 걸 텐데요. 네네. 이 적정한 농도를 내가 맞춘다라는 것이 사실 어렵고 또 그 소금물의 농도로는 우리가 양치를 하기 위한 소금물의 농도로는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굵은 소금을 치아에 대고 이렇게 문지르는 행위는 매일 반복하게 되면 마모될 수도 있나요? 치아에 마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을 이용한 양치는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고요. 소금 맛이 들어간 뭐 주겸치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이걸 사용했을 때 조금 더 개운한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정말 소금을 뿌려서 하는 거는 안 되고 소금 양치라든지 그 치약이 소금을 활용한 것들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소금물로 헹구는 것도 사실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아요. 소금물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고농도의 소금물을 사용하게 되면 입안의 점막을 탈수시키거나 염증을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낫고요. 그러니까 소금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별로 권해드리지 않고 소금 맛이 함유된 치과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거는 이제 그 비율이라든지 농도가 허가를 받고 나온 제품들이라면 사용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요. 그 뿌려 쓰는 가루 타입의 치약도 요즘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 써도 돼요? 네, 그 제품들이 요새 뭐 프리미엄 치약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워낙 다양한 치약들이 나오는데 그 가루 입자가 막 마모를 유발할 정도로 굵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좀 고운 입자 정도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벌써 2가지 질문만 드렸는데도 제가 알고 있는 그 치과 상식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과를 갔을 때 가장 많이 권장하시는 거 맨날 치과 간호사님이 앉히신 다음에 한날님 치간 칫솔 치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진짜 정말 오랫동안 썼어요. 근데 쓰면 쓸수록 잇몸에 피도 좀 지금도 좀 나고요. 그리고 치아와 치아 사이가 좀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그 이물질은 빼기 좋은데 더 벌어져서 이물질이 더 많이 끼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장을 하시고 계속 써야 될까요? 네, 치실과 치간 칫솔의 사용은 아주 제가 열심히 권해드리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사용을 했을 때 치아 사이에 틈이 더 벌어지는 느낌이라든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적절한 사이즈와 적절한 형태의 치실, 치간 칫솔을 사용한다면 그 틈이 벌어지는 것을 좀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 치간 칫솔이나 치실 그냥 병원에서 주시는 거나 그냥 그 인터넷 최저가로 구매를 하는데 자기 치아 사이즈에 맞는 뭐 규격이나 이런 크기가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치간 칫솔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규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간 칫솔의 용도가 치아와 치아 사이에 빈 공간을 닦아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빈 공간이 사람마다 사이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좁은 것 같은데. 그런 좁은 틈을 가진 분들이 그 틈에 비해서 너무 큰 치간 칫솔을 사용하게 되면 뭔가 불편해요. 그게 마모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이즈를 어떻게 뭐 검색을 해서 찾아서 구매해야 되나요? 치간 칫솔의 사이즈는 이제 치과에서 저희가 결정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한 종류의 치간 칫솔이 아니라 이 치아 부위마다 다양한 사이즈를 처방을 하기도 해요. 부위마다 다른 치간 칫솔이요? 이 부위에는 이 사이즈를 사용하고 이 부위에는 이 사이즈를 사용하라.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번거롭고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 치아 사이 구멍에 저항 없이 들어가는 사이즈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이게 좀 저항감이 느껴진다면 그냥 쓱 들어가는 정도. 치아를 마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 그 치간 사이의 공간에 비해서 너무 작은 치간 칫솔을 쓰게 된다면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저항 없이 들어가긴 하지만 세정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저항감 없이 들어가는 크기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말 또 그러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셰프 보면 자일리톨 껌 씹잖아요. 지금도 이제 양치하기 힘들면 그거를 씹으면서라도 좀 죄책감을 덜어내곤 하는데 이 자일리톨 껌도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됩니까? 네, 자일리톨 돼요? 네,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행이다. 네. 요거 하나는 건졌네요. 저희 상식에. 네. 한 가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자일리톨이라는 성분이 충치균이 네. 먹이로 생각해요. 그래서 충치균 먹이요. 네, 충치균이 이 자일리톨을 먹이로 오해하고 네. 먹었다가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고 자기 네. 할 일을 못하게 만들어서 네.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 되게 지금 좀 어려운 표현이었어요. 충치균의 먹이가 자일리톨 껌이다. 네, 그러니까 충치균은 사실 설탕을 먹고 대사를 해서 치아를 썩게 만드는 건데 네. 충치균이 자일리톨을 설탕으로 오해하고 먹었다가 자기가 할 일을 소화가 안 돼서 네, 자기가 할 일을 못 하게 되는. 그래서 충치를 이제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충치균을 방해하는 역할이다. 네. 그래서 걔네가 지치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드는. 네, 그리고 껌을 씹는 행위 자체도 네. 우리 입안에서 침 분비를 더 촉진하기 때문에 네. 우리 침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네, 세정 효과도 있고 충치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일리톨 껌을 씹는 것은 충치 예방에 효과가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돼서 네, 드리는 말씀은 네. 자일리톨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 제품을 네, 씹으셔야 되고 또 함량. 설탕이 없는 무가당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양치질, 예. 아까 말씀드린 치실, 치간칫솔 이런 네. 기본적인 구강 위생 관리를 하지 않고 네. 이거 자일리톨 씹으면 충치 예방이 되니까 나는 양치랑 자일리톨을 그냥 가름하겠다. 네. 대신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네, 위험합니다. 네. 다 하고 부수적으로 자일리톨 껌을 씹으면 예방이 된다. 네, 보조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양치는 꼭 해야 되겠군요. 네. 네, 그러면 정말 기본적인 우리가 상식을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을 원장님과 갖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딥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3명 중 2명이 치주 질환을 앓는다는 통계를 저희가 많이들 이제 접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질환이 한 번 더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치주 질환은 우리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 네. 잇몸을 치주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치주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잇몸 염증이라고 네, 우리가 맞습니다. 알면 되겠죠? 네. 우리가 흔히 풍치라고 하는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치아가 흔들리고 이가 시리고 하는 증상들을 나타내는 질환을 치주 질환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다빈도 질환 순위를 발표를 하는데요. 네. 항상 1등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설마 치주 질환이에요? 네, 항상 1등은 감기였습니다. 네, 감기가 항상 1등이었는데 감기. 네, 최근에 치주 질환이 감기를 제치고 1등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감기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보다 잇몸병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그러면 얘기죠. 치과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겠네요. 네, 약간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이 그러면은 뭐예요? 네, 치주 질환이 다빈도 상병 1위를 차지할 만큼 이렇게 많이 고생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치주 질환이라는 질환 자체가 완치가 되는 병이라기보다는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당뇨처럼 평생 관리하는 질병인 거죠. 우리가 치주 질환에서 완전히 나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치과를 방문해서 관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제 심평원 통계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치주 질환이라는 병 자체가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고령화가 되고 있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치주 질환, 뭐 잇몸 염증이라고 쉽게 표현을 한다면 이 치주 세균이 뭐 혈관을 타고 전신 질환까지 유발한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이제 또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 실제로 임상에서도 좀 자주 마주치시는지? 네,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내지는 잇몸에 염증 때문에 전신 질환이 생겼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전신 질환과 잇몸의 염증의 정도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하게, 너무 쉽게 접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질병이 이제 당뇨인데요. 네. 잇몸의 염증을, 치주병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의 분들의 경우에 당 조절도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네. 또 반대로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네. 잇몸이 갑자기 안 좋아진다거나, 네, 잇몸에 염증이 많이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할 수 있는 네. 처치는 치주 질환을, 잇몸의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당 조절도 좀 잘 되고 네, 혈당도 좀 조절이 되는 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치주 질환이 보통 이제 설명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우리 임플란트 하면서 그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들 고생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치주 질환의 원인은 이제 가장 첫 번째는 플락입니다. 그러니까 치아 주변에 쌓이는 깨끗하지 않은 것들. 네, 우리가 음식을 음식물? 먹은 찌꺼기, 네. 이런 것들이 치아 주변에 들러붙게 되고 거기서 세균이 이제 그것들을 먹고 주변에 세균이 뭔가 먹고 싸게 되는 것들이 네. 그 주변의 잇몸들을 염증을 만들고 충치도 만들지만 네. 충치를 만드는 균들도 있고 염증을 만드는 균들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럼 이 치아 옆에 쌓이는 그 찌꺼기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보통 스케일링이죠? 맞습니다. 그럼 스케일링은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지만 좀 이상적인 기본적인 그 주기가 있다면 네, 어떻게 보세요?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정기적인 스케일링이고요. 하나 네. 또 맞았다. 네. 네. 그 말씀하신 스케일링의 적절한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예. 한다면 건강한 잇몸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말씀을 드려요. 네. 보험에서 건강보험에서 우리 19세 이상 성인에게 네. 1년에 1회, 1회. 네, 스케일링을 지원을 하거든요. 네. 네, 그것도 이제 그런 근거에서 나온 것이고요. 예. 치주 질환이 좀 정도가 심하거나 네.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네. 뭐 전신 질환이 있어서 치주 관리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분들, 흡연자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관리를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은 치주 질환, 잇몸 염증인데 이것을 가장 저렴하고 쉽게 관리하는 게 스케일링이고 네, 맞습니다. 스케일링은 보통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6개월에 한 번씩이 이상적인데 담배를 핀다거나 좀 나이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몸에 어떤 혈당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까지도 네. 추천을 한다라고 지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처음 인사를 드렸던 단돈 3,000원으로 평생 치아 관리의 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3,000원의 근거는 어떻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치주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약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치주염을 관리하는 약물이요? 네, 네. 이제 헥사메딘이라는 가글 용액이 있습니다. 가글 용액이요? 네. 단돈 3,000원의 가글 용액 헥사메딘.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인터넷 검색해보면 이 헥사메딘의 효과를 칭찬하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보통 이 약을 언제 사용하느냐라고 네. 한다면 네. 강한 소독 효과를 가지는 가글액이기 때문에 발치 후에, 임플란트 후에. 시술 후에 또 그리고 급성으로 잇몸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 헥사메딘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갑자기 잇몸이 안 좋아졌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헥사메딘을 사용하시는 것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치과에서 처방받나요? 아니면 저희가 약국 가서 그냥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처방을 받아서 써야 되는 진단서가 약인데요. 처방전이 있어야 됩니까? 네,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헥사메딘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장기간 매일매일 사용하는 가글 용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간 사용하게 됐을 때 이제 치아가 갈색으로 변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네, 그리고 미각이 둔화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헥사메딘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보통 권해드리지 않고요. 네. 단기적인
사용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네. 처방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럼 그걸 얼만큼 쓰다가 중지하면 되나요? 네, 보통은 그 한 병을 다 쓰면 더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용법은 한 10ml에서 15ml 정도를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가글을 하는 것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정도 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길어도 2주 이상 사용하시는 것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단돈 3,000원의 강력한 세정 효과 가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